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디오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텔레비전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국영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공영방송 시대로 갔다가 이제 SBS가 생기면서 공민영 합동방송으로 텔레비전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것은 민영방송이었어요. 코어 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1956년에 그 H1KZ 텔레비전이라는 방송국을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혹시 종로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그 방송사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 수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종로 일대에 한 40개 정도의 그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개국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는데 그게 1956년입니다. 1956년 5월 12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텔레비전 전파를 발사한 그 최초의 텔레비전 전파 방송을 시작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HLKZ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게 하루에 2시간씩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3시간으로 늘렸다가 5시간으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리긴 늘려놨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을 거기에 채울 만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을 크게 늘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주로 통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아나운서가 뉴스로 읽어준다든가 아니면은 공개 오락, 간단한 쇼, 어린이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긴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당시에는 편집이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HLKZ 텔레비전을 미국식 상업방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고 그러면은 광고를 어쨌거나 텔레비전 수상기가 많지는 않지만은 광고를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방송식으로 방송 운영을 시작을 했죠. 그때는 무슨 방송법이라든가 규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만한 어떤 사람이나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보급하는 거를 주로 갖다 썼죠. 그러니까 뉴스 같으면은 공부처 같은 데서 보는 거, 또는 외부 통신사라든가 배급사 같은 거,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은 국내 영화사에서 제작한 거를 가져다가 그걸로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상업방송이라고 이제 요걸 안 얻어먹으려고 교육방송 같은 거, 어린이 교육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학과별로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안 얻어먹으려고 한 거죠. 초창기에는 이게 텔레비전, 이게 참 신비하다. 텔레비전 매체가 참 신비하다. 서민들은 이게 사치품이라서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시청자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신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광고주가 잘 붙지도 않죠. 그러다가 이제 경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코어카드 회사에서 DBC라고 하는 회사로 옮깁니다. DBC TV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2년 만에 바뀌어요. 58년부터 DBC TV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나마도 불이 나요. 또 불이 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60년 전에 다 방송이 없어지는데 어쨌거나 DBC TV로 바뀌면서 보도 기능하고 현장 중계를 강화하는 그런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DBC TV 넘어갈 때까지는 한 우리나라의 수상기가 7,000대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1961년 12월에 KBS에서 최초로 이 국영방송
텔레비전이 이제 개국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상업방송 시대 최초의 전파 발송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 방송의 역사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제 최초의 그 텔레비전 방송 역사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국영방송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국영방송기죠. 그러니까 1961년에 KBS의 텔레비전이 생기고 1964년에 TBC라고 하는 이 삼성에서 운영하는 TBC라고 하는 상업방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방송이 생기기 전까지 61년부터 64년까지를 국영방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해서 집권을 합니다. 군사정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해 연말까지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하게 되면서부터 뭐 텔레비전에 대한 기술이 없었는데 뭐 억지로 해서 그 해에 개국을 하면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국영방송의 시작이 1961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국한 12월 31일이니까 1962년부터 실제로는 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4일까지는 하루에 4시간씩 방송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4시간 30분씩 정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6시부터 했었는데 5시부터 하는 걸로 이제 4시간 30분씩 방송을 하죠. 뭐 개국 초기니까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프로그램의 유형이라든가 종류가 다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뉴스라든가 토크쇼 어린이 프로그램 외화, 뭐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뭐 교양대학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들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때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광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국영 방송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뭐 재원이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광고로 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부터 개국한 2년부터는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 방송을 합니다. 광고 방송을 하면서 오락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가죠. 그래서 이 광고 방송이 나중에 1969년까지 KBS 1텔레비전에서 뭐 흑백 텔레비전 합니다만은 이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63년에 광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오락 방송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초창기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라디오의 포맷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라디오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를 위시로 해서 인기가 있었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들었던 그런 스타들을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보니까 흑백이지만 얼굴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 인기를 텔레비전으로 그 매력을 끌어오는 그런 편성 전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스무고개라든가 뭐 노래자랑, 퀴즈쇼 뭐 이런 것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공용으로 편성되던 그런 초창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때 뭐 제작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라디오에 있는 포맷을 그대로 오고 라디오 작가를 데려다가 뭐 작가를 시키고 뭐 출연자는 물론이고 PD도 일부 옮겨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많은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옮겨갈 때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1964년에 TBC 텔레비전이 생깁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TBC가 생기게 나죠. 그러니까 국영과 민영 방송이 혼합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1964년부터 1980년까지 1980년은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민영방송을 좀 없애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같이 공존하는 국민영방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64년 12월에 TBC가 생기고 그 다음에 1969년 8월 8일 날
MBC 텔레비전이 개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KBS, TBC, MBC가 전부 여의도에 있었죠. 여의도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국민형 방송기가 형성이 돼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두환이 집권하던 1980년에 언론 통폐합이 될 때까지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최초로 1964년에 방송법에 편성 기준을 최초 명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보도는 10% 이상, 교양 20%, 오락 20% 이상 이렇게 편성이 돼요. 방송법으로 보도는 10% 이상을 해라, 교양은 20% 이상을 해라, 오락은 20% 이상을 편성해라고 방송법으로 최초로 명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1973년에는 그 한국방송공사법이 생겨요. 1973년. 그래서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13년에. 그래서 공사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76년에는 문화관광부가 편성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부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민형 방송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방송법이라는 하는 것이 생겨서 편성 기준이 명시가 되고 KBS가 공사화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라는 것이 방송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국민형 방송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국영방송과 그 공영방송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방송을 운영하는 돈을 대느냐고 하는 데서 따지는 거예요. 국영방송 누가 돼요? 정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무슨 뭐 정부가 뭐 그 국방 TV라든가 정부 시책 방송하는 뭐 KTV라든가 뭐 그 국회 TV라든가 뭐 이런 그런 국방 TV 이런 TV들은 전부 정부나 정부 부처에 돈을 대잖아요. 그런 건 국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한 시청료, TV 이 수신료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을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고주에 대 광고를 팔아서 그걸로 운영 자금을 대는 것을 상업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영방송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돈을 대면 정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업방송은 그 돈을 대주는 재벌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수신료로 해서 운영비를 주니까 국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벌 눈치 안 보고 정부 눈치 안 보고. 그러나 말만 공영방송이었지 실제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976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공보처 문화공보부를 만들어서 방송을 통제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고, 사실 지금까지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사들이 정부의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거는 뭐 사장들을 전부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공영방송 체제는 말만 공영방송이지 실제로 운영에서는 국영방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방송이라서 앞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만, 어쨌든 73년 한국방송공사법이 생기고 KBS가 1973년 3월 3일 날 공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이 KBS 공사 창립 기념이래요. 그날이 방송사 생일이죠. 하여튼 그 TBC가 생기면서 우선 1964년에 TBC가 생기면서 KBS가 우선 TBC하고 경쟁을 합니다. 69년에 MBC가 되면서부터는 방송 3사가 경쟁을 하죠. 우선 TBC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TBC하고 아까 63년에 KBS가 광고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TBC가 64년에 생겼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광고 방송을 할 때예요, KBS가. 그러니까 광고 방송 때문에 이거 실력 편성을 해가지고 광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KBS와 TBC가 뉴스나 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서로 실력 편성을 해가면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TBC는 어차피 상업방송이니까 뭐 말이 공영방송이나 합니다. 그때는 국영방송이죠. 그 KBS가 시도하지 않았던, 국영방송 시도 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포맷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화라든가 해외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의 대중성을 제고를 하고, KBS는 4시간 30분 편성을 하는데 TBC는 30분 토에 5시간 편성을 하고,
특히 TBC에서는 이 사극을 그때 많이 개발을 했어요. 사극을. 그래서 뭐 민며느리, 정경분인, 상국나인, 뭐 수청기생, 공주며느리 뭐 이런 극들을 주간 연속곡으로 막 30분, 40분별로 막 그냥 일주일에 15번씩 막 이렇게 편성하는 이런 물량공세를 드라마로 막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형태의 드라마를 개발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그런 작전을 폈죠. 특히 그 주말 편성의 오락성을 강화를 해서 평일과 주말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뭐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편성 적단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KBS도 어차피 상업 방송에 다 광고를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광고를 했으니까 KBS도 맞대응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7편의 드라마를 그 KBS가 오후 시간대에 막 집중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BC 민간 상업 방송인 TBC와 경쟁이 붙으면서 욕을 엄청 얻어먹게 됩니다. 오락방 어떻게 KBS가 국영방송인 KBS가 상업방송과 그렇게 실력 편성을 해가면서 광고 유출을 하려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데 늘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KBS는 KBS답게 그렇게 기관 방송답게 가라. 막 이런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제는 이 교양 프로그램을 점차 강화를 하게 되고 69년 5월 1일자기에서 63년부터 시작했던 광고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BS에서는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미를 하면서 TBC와 경쟁 안 하겠다. 그래서 뭐 TV 학교라든가 이런 교양 편성, 그 교양적이고 교육적인 내용 편성을 대폭 강화를 하게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보이지 않게 시작이 은연중에 됐는데 특히 아침 방송이 시작하면서 그런 경쟁이 또 돋보이게 됩니다. 그 1967년 초에 우리 전기 사정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절전해서 전기를 많이 좀 사용하라 소비 권장으로 제한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KBS하고 TBC에서 아침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 해에 7월 달에 되니까 다시 전기가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다 보니까 할 수 있이 11월 달에 그 아침 방송을 또 폐지하는 이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오늘날 우리 그 아침 방송의 그 모태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KBS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TBC는 굿모닝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둘 다 전부 뉴스와 정보를 엮어서 만든 오늘날의 아침 프로 형식을 그때 이미 다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1967년에 시작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9년 8월 8일 날 MBC가 개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민영 이원 체제의 새로운 변수로 이 MBC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MBC를 허락할 때는 교육방송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교육방송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다 변했습니다만은 1년도 안 돼가지고 69년에 교육방송을 주로 한다는 조건으로 편성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종합방송 편성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은연히 그냥 허락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락성과 대중성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강화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KBS, TBC, MBC 3파전의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MBC는 개국 초기 편성이 재래식 편성 방식에서 탈피를 하겠다. 그래서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시청층을 명확하게 하겠다. 또 속보성과 해설을 동시에 갖춘 보도 프로그램을 강화를 한다.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교육 방송으로 허가를 났기 때문에 그 개국 초기의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명교수 명강이라는 프로그램, 또 만화로 사귀는 영어, 뭐 이러한 편성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되는데 사실은 그건 구색 맞추기로 해서 밤 10시 때 이후에 시청 시간이 조금 떨어지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민간 방송 성격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3사의 어떤 그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MBC가 69년에 개국하고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3사의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참 가관이죠. 밤 8시 때 골든 아워에는 뭐 3사 당연히 드라마로 편성을 하고 또 주말에 드라마가 좀 약할 때는 버라이티 쇼로 확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아침 방송도 모닝 와이드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인기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편성을 하는 그런 그 편성 전략을 피는 거죠. 그 밖에도 아주 그 외화를 시청률이 높을 수 있는 외화를 수입해다가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교양 프로그램은 뒷전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게 오락 프로만 계속해서 방송사리 편성을 하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교양적인 측면이 이게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그 박정희 정권 시절의 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특히 유신 시대를 전후해가지고 라디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제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명색으로는 미풍양속을 좀 지켜야 되겠다. 교양 프로를 개발해야 되겠다. 드라마나 이런 저질 코미디 같은 것 프로그램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내세워서 엄청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 유신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이 프로그램의 조속함을 비난하고 자숙을 요청하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해요. 그 담화문에 보면은 민족문화의 전승 발전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대중가요의 외국어 가사 사용도 억제를 하고 저질 조속 프로그램을 하지 마라. 미풍 양성과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퇴폐사조를 추방해라. 뭐 성실 근면 자조 협동 단결심 이 새마을 정신을 고양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는 드디어 새로운 방송법을 만들어요. 방송법 개정하고 편성 기준을 명시해요. 좀 전에 보도 10% 이상, 교양과 오락을 20% 이상 이렇게 했던 방송 편성 기준을 교양을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보도 10% 이상, 교양 방송은 30% 이상, 그리고 오락은 20% 이상. 이게 오락은 그대로 놔두고 교양을 30%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64년 때에 20%였던 것보다 10% 이상을 더 올려라라고 강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74년부터 계속해서 정부의 통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처음에 드라마 한 편씩 이걸 더 줄이게 되다가 나중에는 1975년대부터는 이게 연속극을 3편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골든 아워, 그러니까 밤 가족 시간대에는 반드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라. 의무 편성하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드라마를 대폭 줄일 것을 지시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어차피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니까 공수처에 지시를 하게 되면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러면서 드라마의 무분별한 경쟁 시대가 종결을 고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 시간대별로 또 통제를 해요. 방송 시간, 라디오에서도 그런 통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정부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1976년 4월 12일 날 방송 시간대 설정 협조 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 공문을 보내게 돼요. 이건 뭐 정부에서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반강제적인 조치죠. 안 따르면 큰일 나죠. 정부 강압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래서 모든 방송사가 획일적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편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6시간 오후 6시부터 그 어린 시간에 편성하고 7시에 가족 시간대, 그다음에 8시 때에는 드라마 대신에 드라마를 하더라도 민족사관의 정립을 할 수 있는 드라마를 편성하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편성을 해라. 그다음에 9시 때는 종합 뉴스를 하고 9시 30분 이후에야 오후 오락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퇴를 열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1972년 10월 유신이 있다고 그랬죠. 10월 유신 이후에는 완전히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저질 코미디라고 해가지고 모든 코미디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방송사에서 막 이제 반발을 하죠. 어떻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 시청권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느냐, 완전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코미디를 허락을 하되 건전한 코미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마다 주 한 번만 코미디를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고전 유머극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코미디 사극이라든가 또는 캠페인성 그런 교양 프로 비슷한 코미디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은 방송 출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연예인들 대마초 폈다고 그러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대마편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도 금지지만은 가수 같으면 아예 그 방송 라디오가 됐든 텔레비전 됐든 방송을 못하게 노래가 못 나가게 만들어놓는 그런 지출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뭐 출연자 의상이나 동작 이런 것까지도 세세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치스러운 복장이라든가 노출이 뭐 어쨌다는 동, 뭐 단정치 못하다 머리가 길다는 동 이러면 텔레비전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한 번 출연 못하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출연을 못하도록 아주 강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11일 일어나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의해 희생이 되면서 1980년 다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군사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1980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언론 통폐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간 방송을 전부 다 없애고 TBC를 다 없애버리고 KBS 공영방송, MBC도 공영방송이라고 살려놓고 나머지 뭐 지방이 됐던 중앙이 됐던 모든 언론사를 전부 다 공영방송으로 통폐하고 지방신문도 다 없애버리고 몇 개의 중앙신문사만 남겨놓는 이런 언론 통폐합을 뭐 그냥 무자비하게 합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언론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권에 들어서고 그리고 1991년에 다시 SBS가 개국하면서 다시 공민형 공민형 방송 복귀가 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공영방송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텔레비전에는 공영방송인 KBS하고 MBC만 남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부터 91년. 그래서 이것을 언론 통폐합인 1980년부터 91년 SBS 개국까지 이 기간을 공영방송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언론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또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송 광고는 못 찾아와요. 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를 따라줘요. 그래서 이 광고 단가도 거기서 정하고 광고를 이렇게 광고해라 저렇게 광고해라 다 일일이 그 지시를 해가지고 광고도 통제를 하는 그런 식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기본법은 말이 이제 공영방송이 지켜야 될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방송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방송에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전신이죠. 방송위원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옛날에 방송위원회와 정부통신부가 합쳐서 방통융합이 되면 방송과 통신융합이 되면 생긴 거고 그 전에는 방송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 방송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제 공영방송밖에 없으니까 공영방송이 지치면 방송의 운영 및 편성에 관한 기본 방향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며 건전한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 뭐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국민의 긍지와 미래상을 개척한다. 공공방송 체제를 정착시켜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굳히며 경영, 창작, 기술의 개선에 주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요구를 합니다만은 뭐 실제적으로는 방송을 통제하고 제5공화국의 정부의 신호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언론기본법이고 방송위원회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TBC가 통합이 되고 각종 뭐 동아방송이니 무슨 방송사 뭐 FM 방송이니 뭐 이런 방송사들 방송자가 이름 있는 건 전부 KBS 통폐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KBS가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TBC라는 방송사가 들어와 버리고
지역에 있는 무슨 뭐 라디오 방송사, 군수 방송 다 들어와 버리니까 KBS가 엄청나게 비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980년 12월 1일자로 TBC가 이제 인수가 되는데, 기존 텔레비전은 1TV를 하고 TBC를 인수한 거는 제2TV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3개월 뒤에 1980년에 이 교육방송을 새로 만들어요. 교육방송을. 그래서 그 교육방송을 제3TV라고 합니다. 그래서 1TV, 2TV, 제3TV 이렇게 3개의 채널을 가진 아주 거대한 KBS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방송사가 완전히 재편이 되는 것이죠. 재편이 되는데 이 1980년대 전두환이 정권 잡은 이 1980년대 방송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폭이나 강도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의 제도나 기술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시청자 광고 수상기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가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이런 혁명적인 변화로 인해서 방송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삼는 반면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방송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방송 광고 공사를 설립해서 방송 내용을 통제를 하고 또 광고까지 통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텔레비전 20년 역사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의 신여적인 역할을 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데 대해서 좀 애석한 점이 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거기에 방송 통폐합에 저항하는 그런 기자나 뭐 PD 등 언론인들은 전부 해직해 버렸어요. 해직 언론인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방송 통폐합에 따르는 이 폐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두환 정권 시절인 제5공화국 시권 시절인 이 1980년대 방송은 세 가지로 기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 방송사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초창기에는 1970년대와는 차별화된 편성을 아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일일 드라마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일 드라마는 팍 줄여버리고 주간 방송, 주간 드라마를 편성하는 그런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일일 드라마는 줄이고 주간 드라마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편성 형태를 보이고 그 대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요. 쇼도 100분 쇼 같은 그런 대형 쇼. 그다음에 드라마도 어떤 대형 드라마, 장기 드라마. 그다음에 또 특징인 것은 아침 방송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을 재개해서 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한 생방송 아침 프로가 활성화되었다. 그다음에 정책 정부의 정책 홍보라든가 캠페인 방송을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이런 대형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방송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특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방송 발전을 해서 좀 긍정적 측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스포츠 활성화를 만들어 프로축구도 그때 만들었죠. 프로야구도 만들었죠. 하여튼 이런 스포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서부터 이 스포츠 중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역사상 뛰어난 지도자들을 이렇게 극화한 대하 드라마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전두환 자체가 자신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방송 편성을 하도록 해서 대하 드라마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이때예요. 1980년대 초창기가 되겠죠.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38일간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라고 하는 1983년 6월 30일 첫 방송이 그게 138일간이나 계속되는 그래서 10만 가족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방송이 되고 거기서 만 가족이 넘는 가족을 찾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사에서 이러한 기록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기네스북이 오른 이산 가족 방송도 이 80년대 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라디오 방송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80년대 초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칼라 텔레비전을 도입한 겁니다. 뭐 전두환 제5가국이 욕도 막 먹고 이 방송에 대해서 강압적 통제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칼라 텔레비를 만든 것은, 대단한 그런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국 방송사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칼라 텔레비전입니다. 세상이 컬러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칼라 텔레비전을 만드는 산업이 발전하고, 이 칼라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는 모든 산업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칼라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뭐 냉장고라든가 무슨 뭐 의상이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뭐 모든 산업들이 컬러풀하게 바뀌면서 이 산업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칼라 텔레비전 방송인 거예요.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자체도 화려한 쇼라든가 화려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또 새로운 형식의 어린이와 교양 프로그램들도 속속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대형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고, 뭐 뉴스 프로그램들도 아주 광역화되면서부터 이 칼라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때 교육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81년에 KBS에서 3TV라고, 아까 1TV, 2TV, 3TV라고 3TV로 했던 그런 그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방송에 있던 무슨 교육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KBS 3TV에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아침 방송을 재개한다고 그랬죠. 아침 방송을 재개를 해서 1973년에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와요. 석유값이 막 더블로 뜁니다. 2배로 뛰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우리나라도 아침 방송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1974년 이후에 아침 방송을 안 했는데, 이제 7년 후인 1980년부터 석유가 사정이 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침 방송을 무려 9년 만에 재개를 하게 됩니다. 또 언론 통폐합으로 이제 민심도 휴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막고, 뭐 전두환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 방송을 만들어낸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1980년대 중반기 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반기가 되면서부터 전두환 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정부의 편성에 대한 통제가 약간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정부가 시키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서 자체적인 자율적인 편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토크쇼라든가 매거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자연과 그 문화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포맷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코미디를 혼합하는 그런 코믹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또 주간 드라마, 코미디 등 오락물의 그 지나친 경쟁으로 사람들의 비판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시기가 또 이때가 되기도 합니다. 또 8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 만화, TV 만화가 또 개발이 되고, 이때 또 84년에 LA 올림픽을 또 중계하다든가, 86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86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게 되면서 이 스포츠 방송이 또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가 이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기 편성으로 아까 전반 초창기, 그다음에 중반기, 후반기로 80년대를 편성을 한다고 그랬죠. 80년대 후반기의 편성은 이제는 전두환이 정권을 80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7년 단임제로 이게 그 전두환이가 그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니까 1987년에 이제 정권을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권을 내놓을 때 전두환이는 체육관 선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때 만들어 놓았던 체육관 선거로 해서 통일주자 국민대의 선거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국민들, 전 국민이, 학생부터 시작했던 운동이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국민 직선제로 하자, 이래가지고 엄청난 국민 저항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한 것이 바로 6.29 선언이라고 그래요. 6.29 선언. 그래서 이 6.29 선언이
이제 노태우 당시에 그 민정당 그 집권당이 민정당이었죠. 전두환 당이 민정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그럼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한 거죠. 6.29인데 그 6.29 선언 이후에 이제 불같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송사 내부에서도 공정방송에 대한 시비, 그다음에 뭐 자유 언론에 관한 요구 이런 것들이 편성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의 수렴을 위한 정치, 이 사회 문제 이런 것 토론들이 방송에 의해서 계속해서 토론되는 뭐 심야 토론이라든가 뭐 MBC는 진단 87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또 이제 88년에 다시 이 새 방송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50의 언론 통제를 위한 법정 장치였던 언론기본법을 폐지를 시키고 이런 새로운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여기서 방송법에서는 보도 10% 이상, 그다음에 교양은 40% 이상, 오락은 20% 이상 이렇게 그 편성 기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91년에 SBS 방송국이 생깁니다. 이제 드디어 제5공화국이 마감을 하고 새로운 어떤 자유의 물결이 불면서 민영방송인 SBS가 1991년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다채널 다매 시대에 서막이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영 방송계가 형성이 되고 플러스 다매체 다채널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방송계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민영 시대가 열리고 또 95년에 종합 유선 방송이 시작이 되죠. 케이블 방송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지역 민방들이 생기게 돼요. 12개의 지역 민방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KBS가 1994년 10월에 그 일일이 가가 호후 방문해서 그 받던 수신료를 어떻게 받아요? 전기료와 병합해서 받는 게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위성이 발상되면서 2002년에 위성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공민영 방송 체제가 SBS가 출범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상업방송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KBS가 가지고 있던 교육방송의 기능이 현재의 EBS 전신인 그 문교부의 교육방송으로 이관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변해가지고 지금은 EBS가 됐죠. 그다음에 오락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편성과 제작에서 치열한 경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KBS는 제2 공영방송 원년을 선언하면서부터 1TV 광고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쟁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90년대 방송이 초창기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1991년부터 외주 제작이 활성화가 돼 이미 편성 때 배웠죠. 1991년에 3%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 40%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편성 쿼터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되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1990년 8월 개정된 그 방송법에 의해서 외주 제작 편성 비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했고 91년에 3%를 고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년 늘어나가지고 40% 이상까지 발전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95년에 케이블 방송하고 지역 민방위 95년 이후로 출연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2000년에 새로운 통합방송법이라는 게 생겨요. 2000년에 2001년 3월 13일 날 통합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개정돼서 이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방송 편성 비율이 고정이 됩니다. 그때 보도 1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 이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방송 편성 고시율이에요. 방송 코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90년대 방송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방송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2002년에 위성 방송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012년에 방송이 공중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 디지털로 방송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과 컴퓨터 디지털로 인한 여러 가지 OTT 방송 같은 이런 방송이 생기면서 공중파, 위성, 케이블 방송, IPTV, DMB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매철, 다채널 방송 시대로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분들은 방송을 향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